민주주의 위기 김누리. 1980년대 후반 독일 유학을 떠났는데 비슷한 시기에 역시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시민, 진중권 등과 교류하였다. 귀국한 후에 중앙대학교 도고동문학과 교수로 부임하였고 이후 학과장을 지냈다. 진보적인 교수들의 모임인 민교협 중앙대 분회장으로 여러 사회운동에 목소리를 내었다. 2019년 JTBC 방송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교육개혁, 통일 문제 등에 대하여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강연이 화제가 되면서 중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이 강연에서 김누리 교수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취약한 이유로 68혁명의 부재를 꼽았다. 먼저 정치적 민주화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민주화를 이뤘지만 이런 민주화 또는 시민운동의 과정에서 그 전후에 여러 군사 쿠데타의 위협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의 위대함과 동시에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민주화 외에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민주화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면의 민주화를 이루었던 독일의 68세대와 다르게 한국의 86세대는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6월 SBS 방송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을 말하다에 출연해 코로나19 피해의 원흉이 자본주의라고 주장했으며 자본주의가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되므로 야수를 견제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며 시장보다 국가가 효율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그리고 미래는 자본주의 캐피털리즘보다는 삶을 중시하는 라이피즘의 IFISM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를 비롯한 많은 바이러스들은 자연 속에서 존재하다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 개발로 인해 사회로 유입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타당한 지적이기도 하며 이미 코로나와 자본주의 혹은 환경 파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저서가 나온 바가 있다. 2020년 8월에 여성가족부가 나다움 어린이 책을 회수했을 때 이를 비판한 적이 있다. 비렐름 라이의 이론을 인용하여 성적 억압이 파시즘과 성범죄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성교육도 순결 교육이 아닌 성긍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각 개인이 주체로서 갖는 성적 욕망을 죄악시하면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민주적 시민이 아니라 상위의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을 양산시킨다는 것이다. 성긍정을 옹호하지만 성적 대상화를 비판하고 있다. 안티포르노 페미니즘은 대상화를 남성의 성욕 표출로 인한 여성의 지위 하락으로 해석하지만 성긍정 페미니즘은 여성을 성노예로 보는 심리로 해석하고 있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의 성적 억압이 여성을 인간이 아닌 성노예로 보는 시각이 남초에서 만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같은 성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성적 자유에 대한 인식이 모자란 한국에서는 성적 자유를 주장하면 성적 대상화도 옹호해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강간의 왕국이 성해방의 왕국이 아니고 꼰대들의 성희롱이 만연한 직장사회가 성해방의 구역도 아니며 N번방 사건이 벌어졌다고 한국이 개방적인 사회도 아니듯이 성적 대상화에 대한 옹호는 성적 자유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에 있다. 성적 대상화는 성적 억압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TVN 미래 수업에서는 독일은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대학생 선발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시태그 이에 대해 한국의 서열주의 입시에 옹호자들이 독일도 시험이 반영되는 것은 있다고 반론하기도 했다. 일정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검하인 HOCHSCHULREIFE를 갖추어 대학 입학원서를 제출하면 진학에 큰 어려움이 없다. 일부 입학정원 제한 학과의 경우에도 각 대학은 아비투어 성적으로 20%, 대기기간을 고려하여 20%를 모집하고 이후 나머지 60%의 학생을 대학이 자유롭게 선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자격을 측정하는 장치는 있다. 해시태그 하지만 이 또한 김누리 교수는 이전의 저서와 강연에서 이미 의대 등 인기가 많은 학과가 아비투어 성적을 일부 반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시태그 오직 성적을 절대적 기준으로 반영하는 한국의 서열주의 입시와는 달리 독일은 아비투어 성적이 최대 20% 이상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정시에서 수능 성적의 반영 비율이 20% 이하로 제한되는 것이다. 전문가적 자격이 없다는 시각에 대해 김누리는 독일 문학 박사이지만 주된 연구 분야는 귄터 그라스이다. 귄터 그라스는 독일의 대표적인 사회 참여형 문학인으로 김누리 교수 역시 독일의 정치, 사회, 역사, 제도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다면 귄터 그라스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의 현대사와 통일도 주된 연구 분야 중 하나였다. 독일에 가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단순히 구경만 하고 온 게 아니라 충분히 학문적인 습득을 하고 온 셈이다. 오히려 독일의 구경만 하고 온 김누리보다
독일에 가보지도 않은 한국인들이 독일 제도도 문제 많은데 왜 굳이 한국 입시 제도를 고치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게 더욱 수박 겉핥기라고 볼 수 있다. 도고 동문학을 전공한 김누리가 왜 사회학이나 교육학, 경제학에 대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민주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주장, 즉 오직 각 분야의 전문가만이 해당 분야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 민주사회에서는 전문가들 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맡겨놓았더니 수십 년째 살인적인 경쟁 교육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전문가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 닫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엘리트주의이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교육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 정책 제시. 김누리는 대학 서열화 폐지, 대학 등록금 폐지, 대학 입시제도 폐지, 그리고 특권 고등학교 자사고, 외국어 고등학교 등 폐지라는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하고 국립대 간의 자유로운 수강과 학점 이수가 가능하게 하며 한 국립대에서 졸업한다면 영대학교 졸업증이 아니라 국립대학 졸업증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상 등록금 주장은 허풍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으나 사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주장이다. 2021년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가 2025년을 기준으로 추산한 사립일반대학과 국공립일반대학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1011조 원이었는데 이는 2020년 우리나라 실질 GDP 1,813조 원의 0.6%에 해당되는 것으로 OECD 평균인 GDP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무상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 성긍정 문제와 한국 사회의 성적 억압. 성긍정은 남녀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에 성적 대상화를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인간 개인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과 주체적 자아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김누리 교수의 핵심 주장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 리비도를 죄악시한다면 자아도 죄악시하게 되고 이는 자기 자신을 죄악시하는 약한 자아를 만들며 따라서 이는 강한 자아와는 달리 외부의 권력에 쉽게 굴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적 욕망과 성적 대상화를 혼동하기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성적 욕망을 죄악시하면서 뒤에서는 성을 사고팔고 있는 사회이다. 각종 광고나 TV 프로그램만 해도 성적으로 어필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다. 김누리 교수는 이런 것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게 아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성적 욕망을 남에게 더 씌워서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성적 욕망은 우리 개개인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이며 이를 억압하는 것은 권위주의에 굴종하기 쉬운 약한 자아 및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망을 분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진 성적 욕망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성적 욕망을 가진 개인이 어떻게 사회의 수많은 다른 자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를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전혀 교육하지 않고 터부시하며 단순히 아기가 생기는 과정에서 정서적이거나 성적인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만 설명하는 등 코로나19 위기와 자본주의의 문제. 김누리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으로 자본주의를 지적하였다. 인간이 경제 발전을 위해 자연을 파괴할수록 자연에 있던 유해한 바이러스들이 인간 사회에 전염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본주의가 직접적으로 코로나19 대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코로나19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의 감염병 위기, 그리고 그 배후의 기후변화 위기는 자본주의 및 세계화의 발전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다. 사실 이는 김누리 교수뿐만 아니라 국내외 과학계와 유엔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생태계가 다양한 생명사슬로 연결되어 있을 땐 병원균이 소수의 생물, 종에 집중되지 않는 희석 효과 덕분에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이 줄어 생태계가 단순해질수록 병원체 확산 효과는 커진다. 유엔 환경계획 UNEP는 산업형 공장식 축산 시스템에서 가축이 매개 역할을 하여 아생동물과 인간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전적으로 비슷한 동물 수만 마리가 밀폐 공간에 갇혀 있으면 병원체로선 마구잡이 공격이 가능하다. 언제든 새로운 숙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장식 축산의 배후에는 자본주의적 거대 농축산업이 있다. 산림벌채, 광산개발, 댐 건설,
도로 개통 등으로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서식처는 더욱 침범당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도시 증가는 질병의 승수요인 디지즈 멀터플라이어이 됐다. 지구화로 이주, 여행, 운송이 급증하여 바이러스 이동이 용이해졌다. 요컨대 코로나 사태는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수렴된 결과다. 감염병이 기후변화와는 어떻게 연결될까? 기후변화는 신종 감염병의 유일한 독립변수는 아니지만 팬데믹 발생의 맥락을 바꾼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기후변화로 사람이 병원균에 감염될 민감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신종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난 반세기와 기후변화가 악화되어 온 시기가 일치한다. 사회생물학자 최재천 교수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해 사라질 생물 다양성, 그 두 문제에 코로나19도 연결되어 있다며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 속에서 잘 살던 그 아이들이 우리한테 바이러스를 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감염병이 나타나게끔 되었다고 설명했다. 환경학자 윤순진 교수와 감염내과 전문의 이재갑 교수는 인수공통감염병과 기후변화 모두 환경 파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UN EP와 국제축산연구소 ILRI는 다음에 탁칠 팬데믹 예방학이라는 보고서에서 팬데믹을 초래하는 원인은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원인과 흔히 동일하다고 확언했다. 일부에서는 북한과 중국, 베트남이 사회주의 체제인데도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예로 들며 코로나19의 원인이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베트남은 지난 세기 시장 경제 체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세계 경제망에 급속히 통합되었고, 북한만 하더라도 6- 해상에서의 밀무역과 단둥 등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역이 이루어지는 등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즉, 코로나19 유입을 피하려면 아예 폐쇄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에 비해 국경 통제가 쉽다고 해도 기존 경제의 활로이던 국경 밀무역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발달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기에 아주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하게 되면 제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고리에 속해 있지 않은 북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전염병 물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의 한 단면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의 미국에 대한 비판. 김누리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미국의 민낯이 까발려졌다고 혹평하였다. 세계에서 GDP가 가장 높고 또 그만큼 자본주의가 가장 잘 발달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소위 자본주의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지금까지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죽고 9,200만 명이 넘게 감염되었다. 미국 인구 3억 2천만 명. 반면에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진 독일의 경우 인구 8천만 명 중에서 사망자는 15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즉, 주요 경제 선진국 중에서 자본주의만을 강조할수록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가장 취약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던 2020년, 미국에서는 3천만 명 넘는 사람이 의료보험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오바마 케어 이후에도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있던 것이다. 반면 독일은 코로나19 위기 한참 전부터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요시하는 미국의 보수적인 지역 남부, 중서부 등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 자체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심지어 대유행이 심각하던 시기도 주지사가 마스크 의무 착용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것은 미국의 극단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치 - 사회 문화도 한몫한다. 자본주의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자유를 사회 공동체의 안전보다 더 중시하는 것이 미국이다. 사회적 안전망은 개인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거의 없었다. 한 예시로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중에서 흑인들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 미국에서 흑인들은 양극화된 경제의 하층에 많이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19에 대처하기 힘든 직업 단순 노동직 등에 종사하고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여유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잘 발달시켰지만 사회보장망은 부실했던 미국이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이유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이 단순히 인종 구성이나 인구수에서 미국보다 덜 크고 덜 다양하기 때문에 통제하기 쉽다는 일각의 비판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백인 비율이 높은 미국 주들에서는 통제가 쉬웠을까? 이는 인종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독일보다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미국에서 더 크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코로나19는 딥스테이트의 음모이고 백신에는 악성 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극우. 음모론자들이 공화당이라는 주류 정당의 한 축을 당당히 차지하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그러한 극우주의자들이 정치 일선에서 예외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자유의 일시적 제한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더 수월했다.